서울 하늘 아래 수십 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다. 그 빈자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득한 슬픔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어떤 기억은 무뎌지지 않고 어떤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겨진 노년에게 사무치는 슬픔보다 더 무서운 세 가지 함정이 조용히 다가와 인생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외로움이라는 깊은 밤, 위로가 절실한 마음에 섣불리 내민 낯선 이의 손길,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식을 위한다는 그 따뜻한 마음에 덜컥 넘겨주는 순간, 그리고 깊고 깊은 슬픔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속에 잠겨 자기 자신마저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선택, 황혼역에 내딛는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박서연 여사님. 남편 김민준 씨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녀 역시 그 위태로운 인생의 갈림길에 홀로 섰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었고 또 어떻게 그 폭풍우 속에서 다시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황혼의 등대에서는 박서연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예기치 못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지켜내는 소중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남편 김민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6달. 박소연 여사에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의 부재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늘 함께 쓰던 사인용 식탁은 이제 너무 크게만 느껴졌고 남편이 앉던 자리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 온기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며 북적였던 아파트는 이제 적막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습관처럼 TV를 켜놓았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는 서연 씨의 귀에는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TV 소음이 멎는 순간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와 텅 빈 공간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남편이 즐겨 읽던 신문이 쌓이지 않는 현관, 그의 헛기침 소리가 들린 아침, 함께 마시던 차를 이제는 혼자 우려내야 하는 닭이 세트, 모든 것이 남편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 속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함께했던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차가운 현실 앞에 부딪혀 부서지곤 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딸 수연이는 매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고 가까이 사는 아들 지훈이네 가족도 주말이면 들르곤 했습니다. 지훈이는 늘 바빠 보였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라며 살뜰히 챙기려 했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어지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서연 씨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녀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애도하는 시간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잠식되어 현실을 외면하고 중요한 판단 앞에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노년이라 할지라도 깊은 상실감은 때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박서연 여사님의 삶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며 홀로 남겨진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함정들, 관계의 함정, 재산의 함정, 그리고 슬픔의 함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함정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피하고 나아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만의 삶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없어진 것 이상의 깊은 허전함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의 온기에 기대 살았던 사람에게 홀로 맞이하는 아침과 홀로 잠드는 밤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든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집안의 정막은 귀를 먹먹하게 했고 사소한 일상조차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때 사무치는 외로움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가장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에도 마음의 빗장을 쉽게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취약한 마음을 노리는 이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서연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달래고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집 근처 복지관의 서예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먹, 향기, 그윽한 교실에서 붓글씨에 몰입하는 동안은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최 선생님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점잖은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자신도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며 서연 씨의 슬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글씨를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유자차를 미리 준비해 건네기도 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는 서연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최 선생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내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함께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는 텅 비었던 그녀의 일상에 작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서연 씨는 다음 서예 수업 시간을 그리고 최 선생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 선생님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년에 홀로 사는 것의 어려움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에 서로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말은 외로움에 지쳐있던 서연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나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 같은 목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혹은 자신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서연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작은 금액의 대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노후를 걱정해주는 듯 말했고 투자의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생 돈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했던 그녀였지만 최 선생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가 주는 따뜻함,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때마침 걸려온 딸 수연이의 전화. 엄마, 그 아저씨 잘 아는 분 맞아요? 요즘 세상 무서운데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서연 씨는 걱정 마라. 최 선생님 좋은 분이다. 네가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구나. 그분은 날 정말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라며 오히려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최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서연 씨는 최 선생님이 내민 투자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지관 복도에서 우연히 최 선생님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초조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빚 독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리는 단어들 속에는 이번 건만 성공하면 원금 보장 같은 어딘가 불안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최 선생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서연 씨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최 선생님. 제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깊은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대한 갈망은 때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마저 무너뜨립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들과의 교류마저 예전 같지 않은 노년층에게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관련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를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과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 거래는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도 큰돈이 오가는 투자나 대출 보증 등은 반드시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말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세상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넷째, 만약 상대방이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 하거나 자꾸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이는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새로운 이성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가족이란,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엮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 쇼는 오랜 시간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내리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은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깊은 애정이 예상치 못한 함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심신이 약해진 부모에게 자녀의 효심, 어린 제안이 오히려 노년의 불안한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저희랑 가까이 사시면 저희도 마음 편하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복잡한 세금 문제 저희가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힘들게 재산 관리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맡기세요. 와 같은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의 남은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서연 여사에게도 아들 지훈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부쩍 기운이 없어진 어머니를 볼 때마다 지훈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회사 일과 아이들 교육 문제로 늘 바쁜 와중에도 그는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지 않냐며 그 집을 팔고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위치도 좋고 값도 꽤 나가니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거나 혹은 자신이 잘 관리해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저희 집 가까이 계시면 매일 찾아뵙고 돌봐드릴 수 있잖아요.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라는 말이 서연 씨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넓은 집에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던 서연 씨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동시에 외로운 노후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가까이 있어준다면 큰 힘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효심에 감동한 그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훈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아이들 가까이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좋겠지. 그녀는 평생 모은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아들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보려 했습니다. 주말 오후 서연 씨는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마침 아들 내외는 서재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서연 씨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 팔면 그래도 목돈이 꽤 나올 텐데 그걸로 당신 봐뒀던 새 차부터 바꾸고 나머지는 내 사업 자금으로 좀 쓰면 되겠어. 지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은 우리가 알아서 잘 모신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새로 옮기실 아파트는 제가 받은 데가 있는데 평수는 좀 작아도 인테리어 싹 하면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 취향보다는 요즘 스타일로 꾸미는 게 낫겠죠?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서연 씨의 의견을 묻거나 존중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 그녀의 남은 인생과 평생 일군 재산이 그들의 계획 아래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서연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라고 믿었던 제안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그리고 자신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그저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 가꾸어온 추억이 깃든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덜컥 집을 팔고 아들 말만 믿었다면 자신의 남은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서연 씨의 경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부모 자신의 안전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효문화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치솟는 집값과 교육비 등 젊은 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때때로 부모의 재산을 향한 은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평생 살아온 집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은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식처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섣불리 넘겨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 증여나 상속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활동 능력이 있을 때 단지 자녀를 편하게 해주거나 세금을 절약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사후의 재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생전 증여는 본인의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집의 명예 이전은 최후까지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집문서에 적힌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그 집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 사후에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자녀와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 계획과 바람,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와 같은 막연한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서로의 역할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라면 이러한 부모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잃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일부가 어쩌면 전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함께했던 추억의 가슴 시리고 밀려오는 허망함에 숨쉬기조차 힘든 시간들. 이 슬픔은 지극히 당연하며 충분히 애도하고 흘려보내야 할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너무 깊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치 늪처럼 그 안에 잠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세상과의 문을 닫아건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결국 자기 자신마저 돌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세 번째 함정입니다. 슬픔에 잠식당하는 것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박서연 여사의 아파트 같은 층에는 이 여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동네에서 활달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손수 담근 맛깔스러운 김치를 철마다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정겨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 씨 역시 이 여사님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힘없는 눈인사만 건넬 뿐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정갈하게 관리되던 현관앞 화분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정성껏 담가 나누어주던 김치 맛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서연 씨나 다른 이웃들이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거나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 라는 힘없는 목소리만 문 너머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창문의 커튼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우편함에는 신문과 광고지들이 위태롭게 쌓여만 갔습니다. 이웃들은 저마다 걱정했지만 딱히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여사님 댁 현관문 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었던 터라 불길한 예감이 든 서연 씨와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넘어진 후 며칠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듯 몹시 수척하고 탈수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들어지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활기찼던 이웃이 슬픔에 잠식되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박서연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여사님의 고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에 자신을 내맡기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그녀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건강한 애도 과정과 위험한 자기 고립은 분명히 다릅니다. 건강한 애도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감정의 기복 속에서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으로 서서히 복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슬픔이 우울증의 단계로 넘어가면 희망 없는 절망감, 모든 것에 대한 흥미 상실, 극심한 사회적 위축, 식욕 부진이나 과다 수면 등의 신체적 증상,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코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주변의 도움과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사회적 접촉이라도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슬픔을 인정하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세요. 울고 싶을 땐 울고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파트 주변을 10분이라도 걷겠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다. 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둘째,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드세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식사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하루에 한 번은 집안을 환기시키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즐거움을 되찾거나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세요. 예전에 즐겨 했던 취미활동 뜨개질, 화초 가꾸기, 음악 감상 등을 다시 시작해보거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공예반, 바둑클럽 등 새로운 활동에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 자체보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넷째, 기본적인 자율봉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식사를 거르지 않고 영양을 챙기는 것, 간단한 죽이나 누룽지라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처방받은 약을 제때 복용하는 것, 그리고 잠을 푹 자는 것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을 추스를 힘도 생깁니다. 다섯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자녀나 친구, 이웃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힘겹게 버티기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슬픔의 늪은 깊고 어둡지만 분명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늪에 스스로 갇히지 않고 작은 빛이라도 따라 움직이려는 의지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의 숨겨진 얼굴과 아들, 내외의 차가운 계산, 그리고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이 여사님의 처참한 모습은 박서연 여사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녀의 복잡한 마음처럼 수많은 불빛들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미소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거나 외로움을 토로했을 테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일군 2-3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까지 남에게 휘둘리거나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나 당신 몫까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그녀 자신에게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였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의 책들, 한때 열정을 쏟았던 서예 도구들, 손때 묻은 찻잔, 이 모든 것들이 그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남편의 아내나 아이들의 엄마 이전에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 혹은 타인의 기대 속에 갇혀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그 결심은 다음 날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녀는 최 선생님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그에게 서연 씨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그동안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노후 자금 문제는 제가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주셨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접근할까 싶어 서예 교실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따뜻한 위로,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한 이상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그녀의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들 지훈이와의 대화였습니다. 주말에 찾아온 아들에게 그녀는 미리 준비한 차를 내어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엄마 걱정해서 이사 이야기 꺼내준 거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집에는 네 아버지와의 추억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아직은 엄마 혼자서 충분히 지낼 만해. 네 집 가까이 가면 너희에게 의지만 하게 될 것 같아. 그건 원치 않는다. 그러니 집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 부부랑 손주들이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올 수 있도록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게. 아들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어머니의 확고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듯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재가 남긴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새롭게 채우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구 배치를 바꾸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았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푹신한 안락의자와 작은 탁자를 놓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과 차를 마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은 온전히 그녀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서예 교실에도 다시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제는 달랐습니다. 화선지 위에 먹이 스며들듯 그녀는 붓 끝에 마음을 실어 집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그어 내려갈 때마다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실의 다른 사람들과도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글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잔잔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거창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연결들이 그녀의 일상에 다시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 씨는 작은 노트를 펴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그날의 단상, 베란다 화분에 새로 핀 꽃 한 송이, 맛있게 끓여 먹은 된장찌개 이야기, 문득 떠오른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때로는 외로운 마음까지 솔직한 감정들을 기록하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은퇴한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익명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글에 달리는 작은 공감의 댓글들은 예상치 못한 기쁨과 보람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거창한 행복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직접 장을 봐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햇살 좋은 날이면 아파트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멀리 있는 딸 수연이와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방문은 여전히 반가운 이벤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서연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홀로 된다는 것이 반드시 고독이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할지,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경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의 경험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나 자식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박서연 여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았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홀로 맞이하는 노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기치 못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남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가장 단단한 뿌리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노년의 독립과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몸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짜고 맵지 않은 건강한 한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체조교실, 복지관 체조교실, 이나 공원의 운동기구를 이용한 가벼운 운동, 혹은 가까운 노인 등산로를 걷는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꾸준한 신체 활동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활동, 예를 들어 외국어 공부나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 배우기, 독서 모임이나 바둑 동호회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황혼기를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살지만 결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은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패이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울타리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주는 멘토링 활동 등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가까이 사는 이웃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작은 정을 주고받는 것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나의 미래를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집에 살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혹은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전문 시설인 실버타운이나 공동 주거 형태를 고려해 볼 것인지 등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 허둥지둥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나의 뜻대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나아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남은 가족들의 어려운 결정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서전이나 회고록 쓰기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가야금이나 단소 같은 전통 악기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를 찾아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고, 그림이나 공예 등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황혼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남겨진 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과 세 가지 중요한 함정에 대해 박서연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가 가져오는 깊은 외로움은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에 쫓겨 섣불리 낯선 이에게 마음과 재산을 열어주는 관계의 함정,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 평생 일군 삶의 터전과 자립의 기반을 넘겨주는 재산의 함정, 그리고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슬픔의 함정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한다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떠났지만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남은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그 삶의 방향키는 오롯이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힘과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간 일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채우기보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위한 평온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시간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지혜와 성숙함으로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서연 여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 혹은 홀로선 부모님이나 미래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진솔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공간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황혼의 등대 홀로 선 인생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자신으로서 온전히 빛나기를 응원합니다.